분단 의식의 변모 과정과 창작자의 시선 발제를 맡은 소설 쓰는 손홍규라고 합니다. 아, 사실 이거 덜컥 받기는 했는데 막상 발제문을 작성하려고 보니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왜 나는 이걸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 이제 그거라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예, 들어서 어쨌든 꾸역꾸역 이제 제가 글 써온 과정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 발제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어, 이제 작년에 제가 그 파르티잔 극장이라는 장편 소설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원래 이제 그 전에 그보다 출간하기 한 1년 전쯤에 연재를 마친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연재를 할 때는 어떤 연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제목을 붙이는 그 습관이나 이런 스타일이 처음부터 제목을 딱 써놓고 소설을 쓰고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소설을 거의 다 쓴 다음에 혹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좀 고민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연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무제 이렇게 해놓고 연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연재 다 끝나면 제목을 밝히겠음 이럴 수도 없으니까 일단 제목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좀 먼저 제목을 짓고 이제 소설을 연재하게 됐는데 그때 책을 출간할 때는 파르티전 극장으로 출간을 했지만 연재할 때의 제목은 변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 발제문을 이제 쓰려고 이제 돌아보면서 그때 왜 내가 변신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소설 자체가 그 주인공들이 이 대일 항쟁기에 태어나고 성장해서 이제 해방 공간에서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겁나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오래된 일이고 까마득한 일이긴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더 까마득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나이를 먹은 뒤에 돌아봤을 때 이 까마득하다는 느낌보다 뭐 어렸을 때 뭐 대일항쟁기가 어쩌고 이러면은 진짜 무슨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처럼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되게 이제 먼 과거의 일을 다루는 데다가 또 거기에 무슨 뭐 파르티잔이니 뭐니 뭐 이런 것도 한물 간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인식들 이게 뭔가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냐. 지금 오늘날에 이런 소설을 쓴다는 게 좀 시대착오적인 어떤 글쓰기가 아니냐. 이런 어떤 아, 그 생각들을 저 스스로도 아마도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좀 피해가고 싶어서 좀 그런 색채가 묻어나지 않는 제목을 짓고 싶었던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변신, 그러니까 하고 많은 제목들 중에 변신을 선택한 이유는 뭐 변신하면 여러분도 다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뭐 카프카의 변신부터 시작해서 글쎄요 또 어떤 분들은 변신 가면부터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변신이라는 제목을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결국 어쨌든지 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까마득하게 여겨지는 그 과거에 우리가 변해서 지금의 내가 된 거고 또 미래에 도래할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이겠죠. 그들은 또한 우리가 변해서 된 존재일 테니까 이제 우리는 대체 무엇이 변해서 무엇으로 변신했길래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과연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떻게 변신해서 다른 무엇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제목을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파르티잔 극장은 제가 구상한 소설 전체는 아니고요. 3부작으로 구상을 했고 그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대일항쟁기부터 한국전쟁까지가 일부, 그러니까 이 파르티잔 극장이라는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전쟁 뒤부터 1980년대까지가 2부, 그 다음에 199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가 3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근데 앞으로 이거 못 쓸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팔리지도 않고, 뭐 누가 읽어주지도 않는 소설이다 보니까 앞으로 2부, 3부를 제가 뭐 작가의 뚝심으로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원래 구상은 그러했다. 원래 구상은 그 일부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목이 그래서 타당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돌아보면 왜 그런 약간 어떤 한 발 물러선 듯한 뭔가 중립적인 냄새를 풍기는 이제 그런 제목을 제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분단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도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그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분단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분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분단 이런 얘기 하면 정말 뭐 예, 무슨 뭐 육두품 얘기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뭔가 좀 우려하는 우리 현실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또 사실 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동시대의 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또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뭐랄까요 분단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 그 테두리 안에 그 안에 저도 사실은 갇혀 있는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을 고려했던 게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저는 앞으로 그 장편 소설 그리고 단편 소설 이렇게 일단 좀 구분을 해서 제가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제 소설에서 그 인물들이 혹은 그 소설에서 묘사된 사건들이 이런 분단 의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파르티잔 극장이 이제 최근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 작품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제 제 작품에서 이제 이런 분단식들의 변모 과정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꺼냈던 겁니다. 어, 아마도 이제 이 파르티잔 극장이라는 작품 자체가 제가 한국 전쟁을 소설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전쟁을 다루는 소설들은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겪은 분들에 속한다면, 그러니까 유년 시절이든 뭐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5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뒤에 이제 태어난 세대에 속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 어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을 겪은 세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대만이 접근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전쟁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렁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해야 될 공부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고 정말 하다가 이게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시작하기 전에 깨달았으면 아유 하면서 이렇게 진저리 치면서 물러날 수도 있는데 일단 좀 몸을 담그니까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몸을 빼기도 힘들고 근데 이걸 계속 가자니 나는 여기 파묻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뭔가 완벽하게 소설화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이게 늙어 죽어도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꼭 그렇게 총체적으로 한국 전쟁을 다루는 소설이 아니더라도 좀 격가지에 불과할지라도
이제 뭔가 뭐 한 편의 뭐 장편 소설로 한 권의 소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서사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소설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것도 이 작업도 해나가면서 후일을 도모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즈음에 제가 어떤 전쟁과 관련된 소설을 두 편을 썼는데요. 청년의사 장기령, 그 다음에 이슬람 정육점인데, 먼저 이슬람 정육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될 법한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한 거였어요. 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다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16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그 일종의 대영 제국에 속하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었고, 그 외의 나머지 몇몇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자기들 이익을 어떤 보장받고 이제 참전을 했던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흥미롭게 여겨졌던 두 나라가 이 그리스와 터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 이슬람 정육점을 쓰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가본 적이 없고 터키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책을 출간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거기에 가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되게 많이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터키에 체류하다가 그리스 여행을 딱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 음식들이 뭐 터키 음식이랑 비슷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터키 분들 인상이 막 우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일본 음식이랑 한국 음식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도 서로 이렇게 경쟁심이라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혐오 같은 것도 여전히 존재할 만큼 앙숙이에요. 이제 그리스와 터키, 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얽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앙숙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이 이슬람 정육점 쓸 때 그런 점에 이제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전쟁까지 벌이고 지금도 여전히 분쟁을 겪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어쨌든 거의 유일하다 싶을 만큼, 최근의 역사에서 봤을 때 유일하다 싶을 만큼 한국 전쟁에서는 동맹군으로 이제 참전을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엇이 그 앙숙들을 동맹군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도록 했는가? 뭐 그리스는 그리스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터키도 터키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이제 저는 그것을 나라와 나라의 차원보다는 이제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 좀 축소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진실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슬람 정육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슬람 정육점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들, 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 그 그리스군과 터키군으로 참전했다가 이제 한국에 남은 두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전쟁 때 참전했던 또 그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또 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시댁과의 불화를 겪으면서 이제 식당을 하는 인물도 있고, 또 가정 불화 때문에 쓸쓸해하는 그런 소년들도 있고, 아무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어쨌든지 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들에게 분단의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돌아보고 그것을 사유할 때 그것을 분단이라는 상황과 즉각적으로 그것을 연상한다거나 그것을 연결짓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인물들의 그러한 캐릭터성은 결국에는 이제 저의 어떤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 저의 세계관과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분단이라는 게 관념적으로 작용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어떤 단절되어 있다는 것, 이런 관념으로 작동할 때에는 이를테면 뭐 개인과 개인의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과 집단의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내부에서도 나와 나 스스로의 단절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분단이라는 관념이 유효한데,
그렇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로서의 분단,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이 분단이라는 문제는 사실 제 소설의 인물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단 의식이라는 게 과연 내 소설에서 혹은 저라는 작가가 정말 그런 걸 갖고 있었나?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그것을 동시대의 상황으로 인식하지만 또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이 소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좀 시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 모든 사례를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발제물을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파르티잔 극장이라는 소설에 이르렀을 때는 어쨌든 배경 자체가 일제 그의 항거한 그 대일 항쟁기부터 해방공간 전쟁 그리고 그런 어떤 분단의 모든 과정들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소설의 경우에는 그런 분단 의식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인데 역시나 제 소설에서는 그런 멋진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그 개인으로서는 막을 수도 없고 개인으로서는 저항하기도 힘든 어떤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안에서 상처받고 부서지면서도 최소한의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측면이 좀 강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한테 중요한 것은 분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결국 이 남녀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 남과 여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단절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만 이를테면 소설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그것 자체가 어떤 거대한 관념적이고 혹은 아니면 분단의식의 어떤 총체적인 면을 집약적으로 뭐랄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인물들이 기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슬람 정육점이나 청년의사 장기를 이런 작품을 쓰던 시절부터 그다음에 최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파르티잔 극장에 이르기까지 사안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분단 같은 것들이 그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제 소설의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그 분단에 대해서 사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인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 그 인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어떤 근원적인 이유,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인물들 스스로가 그 분단을 깊이 있게 사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나는 내 소설의 인물들이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게 그려냈던가? 왜 내 소설의 인물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어쩌면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제가 서브텍스트라는 개념을 생각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브텍스트라는 개념은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뭐 문맥 혹은 맥락에 따른 건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문맥이나 맥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 텍스트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들, 그것들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심층적인 텍스트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표면 텍스트와 심층 텍스트는 항상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그 어떤 의미를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작품에서 반드시 서브 텍스트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서브 텍스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으려면 표면 텍스트 역시 온전히 이해될 때 그건 역시 가능해지는 거고 또한 표면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서브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은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서사 작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실에도 서브텍스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현실, 분단이 실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기는 데에는 분단이라는 게 일종의 서브텍스트처럼 우리의 삶에서 서브텍스트처럼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면 텍스트와 서브텍스트, 그러니까 현실의 우리의 삶과 분단이라는 삶인 항상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서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뭔가를 분명히 그 의미를 구현할 수 있으려면 그것들을 서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표면 텍스트는 표면 텍스트 스스로 살아가고 그래서 서브 텍스트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생명력을 갖게 되고 반대로 서브 텍스트는 서브 텍스트 스스로 살아가고 다시 말해서 표면 텍스트와의 상호 교환 없이도 혼자서 살아가는 만약에 그렇게 철저하게 단절된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실제 우리 삶에서의 분단이라는 것을 문학 작품에서 포착해내고 그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뭔가 저를 변명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것들을 상황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 소설의 경우에는 적어도 왜 그 인물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실제 삶에서의 분단이 일종의 서브텍스트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제 발제문에서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제 이 발제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가장 최근의 작품이 예언자 보낸 마지막 하루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지난 8월에 출간을 했는데 이 소설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전봉준, 박헌영, 노무현, 세월호 이 넷은 서로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 넷을 함께 다루는 소설을 썼느냐였거든요. 거기 아마도 이 질문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받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에서 어떤 연관관계를 제가 느끼고 그것을 그려내려고 했던 건 결국 제가 그 표면 텍스트 이 정봉준부터 세월호까지 그 표면 텍스트와 무관하다라고 여겨지는 서브 텍스트 그것이 아니라 이 서브 텍스트가 정말로 이 표면 텍스트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찾아내려고 했던 저만의 하나의 시도이기도 했다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분단 문제에 관한 소설들을 써온 작가의 고충이랄까 고민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었고 역시 한국에서의 분단 문학이라는 것이 작가의 답답한 마음으로 듣자면 어려운 문제이지만 또한 무한하게 계속해서 도전되어 왔던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가 서브텍스트라는 말을 되게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표면 텍스트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서브텍스트를 잡을 수 없 없음 혹은 잡기 어려움에 대한 토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표면 텍스트의 배면에 깔려 있는 항상 배경으로서의 그 분단 주제라는 것의 중요성도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발표에 대한 정미영 작가님의 토론을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치문을 맡은 고맙습니다. 정미연입니다. 예. 선생님 글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오늘은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님하고 교황님 만남이라 그런 얘기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브텍스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떨리네요. 그냥 발제문 읽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음, 손흥규 선생님의 발제문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발제문은 지난 창작 과정을 돌아보며 분단의식 변모 과정에서 창작자의 시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분단의식은 동시대적이지만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했는데요. 질문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글에서 분단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며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큰 현실이지만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다루지 않은 인물로 이슬람 정육점에서 등장하는 대머리와 맹랑한 녀석이 궁금해졌습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상황을 복종하는 동시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실제와 거리를 두고 말하고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인물로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 인물을 볼 때는 요즘 태극기 할아버지와 약간 극우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완성되면 스스로 생명력을 품게 된다고 하는데, 의도적이었던, 비의도적이었던 작가님의 뭐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테고, 그리고 또 그런 비유는 시대의 가치관과 이념, 사회적 약속 등을 비유하는데요. 선생님은 두 인물 중 특히 대머리 아저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창작하게 되셨는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전쟁에 대해서 되게 직접적으로 그걸 느끼고 행동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전체적인 발제문에 다 이렇게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인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두 예. 번째는 선생님이 공부한 분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선생님 발제문 읽으면 선생님의 이제 발제문을 읽으면서 진짜 공부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공부하다가 그 난관에 부딪히고 막 거기서 어쨌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런 말씀 끝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 자료 찾기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는 청년의사 장기려 같은 경우에 장기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북에서 있는 거는 묘한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위인으로 나오시는 인물이라서 굉장히 많이 작품화 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라도 남북과 이거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집필하면서 느꼈던 실질적인 자료 찾기의 문제, 아까 전에 최지인 님도 말씀하실 때 작품을 읽어보려고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북한 작품이 그 토론문에 나와 있던 작품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접근이 잘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그 다음 이제는 젊으신 분들의 다음 세대 작가분들이 이런 걸 알려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사 연구와 창작의 순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창작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너무 한꺼번에 질문 죄송한데 세 번째 아닙니다. 예.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선생님 그 등장인물은 다 어쨌든 약자편에 서 있고 그리고 단편의 인물도 물론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 발제문에서 이 빨갱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선거철 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아직까지. 그래서 21세기에도 빨갱이란 언어는 결핍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전을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실이 초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쟁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말도 안 되게 초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전쟁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종전 이후 더 나아가 통일 이후 하여튼 앞으로 계속 창작될 작품 속에 분단 의식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떼야 될지, 그리고 분단 의식이라는 게 서브 텍스트를 넘어서게 될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전환되게 될지,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좋은 작품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테니까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 음. 네, 뭐 따로 요약 안 해도 되겠죠, 손흥민 작가님? 예, 네. 예, 예. 예, 그 재미도 없는 거 읽고, 예, 이렇게 그 질문 작성하고 또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슬람 정육점에 등장하는 이제 대머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맞는 용어인가요? 예. 좀 네, 어려운 용어 말하면 제대로 말했나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냥 예 아무튼 그 전쟁을 겪고 이제 그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그런 인물들이 실제 삶에서 이제 일종의 태극기 부대와 겹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설에서도 일종의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어, 이른바 그 보수 정권이라는 사람들조차 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 그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뭐 아무튼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든지 제가 그 터키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그 터키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이제 최대한 많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알았던 한 가지 참 씁쓸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키어로 한국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코렐리이거든요. 근데 이 코렐리라는 말은 한국 사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로도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귀국한 터키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코렐리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이란 뜻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 예, 그런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정육점에서의 그 대머리 아저씨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자신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갔는데 거기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태도나 입장 같은 거는 보수 정권에 가까울지 몰라도 그쪽일지 몰라도 어쨌든 그 사람 보수 정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껏해야 관제 시위에 동원해가지고 일당 몇만 원 주는 것으로 그 처리하지.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전쟁을 겪으면서 상처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치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돌본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쟁에 의해서 버림받은 인물이라는 이제 그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다른 인물들과 유사하게 어떤 고통의 기원은 전쟁에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이쪽 편에 섰느냐 저쪽 편에 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공통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예, 저는 접근을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그, 그렇죠. 그렇게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쓸만한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공부를 해도 수렁인 이유가 정말 쓸만한 자료를 받으면 작가는 진짜 그 자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글을 시작할 수 있는 영감을 받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료를 보고 보아도 영감을 받을 수 없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자료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영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실제로는 그렇게 무수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자료들, 정작 쓸모 있는 자료들,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발제문에서는 밝혔지만 이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그 산문 작가들의 그 자서전이라든지 산문집들 이런 것에서 더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뭐 한국 전쟁 체험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사람이 쓴 글을 모은 그런 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 살아온 인생을 얘기한 산문집을 다 읽어봐야만 거기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룬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되게 지난한 작업이기는 한데 그 작업이 흥미롭고 저한테 정말 좋았던 뜻깊었던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췌하듯이 그런 부분만 찾아서 읽었는데 또 그렇게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그 인생을 또 접하다 보면 결국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또 분단이라는 게 이 작가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간접적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흔적들도 엿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인 자료들이 오히려 더 생생한 증언들이 많고 작가에게는 더 유용한 그런 어떤 공부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 현대사 연구와 창작이 순환될 수 있는 방법, 글쎄 이거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느끼기에 중국 문학이 괄목적으로 괄목할 만큼 발전한, 특히 소설의 경우요. 괄목할 만한 어떤 발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기에요. 이른바 이제 그 문화혁명 시기에 그 매장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던 사연들이 그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서서화되고 소설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그 중국의 문학, 중국의 소설이 크게 발전을 했다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90년대 들어서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인 민주화가 정착이 되고 이제 뭔가 그 금지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풀려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막 새롭게 자료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그런 증언을 채록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할 수 있을 때에 급작스럽게 그 과거의 사연들을 소설화하는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동시대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경향성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매장되어 있고 발굴되지 않은 혹은 은폐되어 있는, 다 알고는 있으나 은폐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설화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관점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발굴되고 그런 어떤 삶과 삶의 연속성 같은 것들도 더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했더라면 이 분단 의식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소설화될 때 더 뭐라고 풍부한 자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그게 이미 우리가 누락하고 지나온 과정이라면 어쩔 수 없으니 이제라도 좀 더 그런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매장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소설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 자료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그걸 소설을 쓸 것인가?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소설로 안 쓰면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작가들이 그것을 소설로 써야 되는데 그걸 작가들한테 소설 쓰라고 막 떠밀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 작가 스스로가 거기서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의 사연들뿐만 아니라 그런 앞선 문학 작품들이 작가한테 끼치는 영향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작품이 있으면 다른 작가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또 이 분단을 모티프 삼아서 소설을 쓰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작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이제 그 현실에 이렇게 실제로
분단이라는 게 단순히 서브 텍스트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명백한 텍스트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반드시 꼭 서브 텍스트로만 남아 있을 것 같냐 이제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네. 결국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야 항상 분단은 거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늘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빨갱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위력을 가지고 있듯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어떤 그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항상 맥락으로서만 고려되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표면 텍스트를 찍고 이 세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결국 작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가들이 그것을 소설로, 사실은 좋은 소설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와 큰 관련이 있을 거고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소설 써봐야 아무튼 아무튼 하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작품에서 제가 그런 시도를 했듯이 그 세부 텍스트를 그 찾아내려고 시도를 했듯이 그런 작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까지나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미화 선생님 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네. 네, 분단 의식을 어떻게 창작화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두 분 작가분들께서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이 앞으로 한국 문학에서 어떤 식으로 또 표면화되고 혹은 서브 텍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어떻게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작가들이 아마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일 테고, 연구와 창작의 순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역시도, 이러한 부분은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고받으면서 더 많은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단의식과 창작자의 입장에서 본 분단의식에 대한 문제들을 이 정도로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